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개인회생이 기각이 된 사람도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된 것인가, 내가 지금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 싶은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채무자회생법 595조를 보면 개인회생 개시 신청의 기각사유라고 이렇게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총 7개의 사유를 규정해 두었는데요. 근데 이걸 바로 읽어보신다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 7가지의 규정 중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규정이 있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3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채무가 1억이 있습니다. 카드값이든 뭐 신용대출이든 뭐 저축은행에서 빌렸든 어디든 간에 신용대출이 1억이 있는데 요 1억 내는 건 힘들고 근데 이 아파트 3억짜리는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싶다, 이런 건 안 되죠. 재산이 3억이나 있는데 채무가 1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걸 갚든지 팔아서 갚든지 그건 본인이 해결하셔야 될 일이지, 재산은 갖고 채무는 탕감하겠다, 이건 되지가 않는 거죠. 요즘은 개인회생 제도도 잘 알려져서 허황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파트가 3억짜리가 있는데 담보대출이 2억이 있다, 3억짜리 아파트는 그대로 가질 테니까 2억 담보대출은 탕감해서 없애달라, 또는 내가 아파트 3억짜리가 있고 담보 없는 일반 대출이 1억이 있는데 아파트 3억은 가질 테니까 일반 대출 1억 이것만 없애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이 5천만 원이 있다면 적어도 채무가 5천만 원을 넘어가야지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 금액의 문제인데 담보대출은 15억 이하, 무담보대출은 10억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보통 채무자들이 대출이 15억이나 10억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그때 갭투기 많이 했던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를 여러 군데 연끌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담보대출 금액을 합치니까 이게 15억이 넘어버린 거야. 개인 사업을 좀 크게 하셨는데 식당을 좀 크게 차렸는데 상거래처한테 돈을 못 갚은 게 있어서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10억이 넘어갔다, 또는 제조업 같은 거 개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래처에 돈 못 준 거 몇 억씩 여러 군데 많이 밀렸다, 이런 분들도 10억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케이스가 저금리 있을 때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자기 혼자 5천만 원 1억 가지고 투자할 때는 큰 돈을 벌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해서 네 돈도 불려줄게, 너도 나한테 투자해라, 반반 나눠 먹자.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투자받고 저 사람한테 1억 투자받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똑같은 거짓말을 해서 직장 동료,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계속 1억 5천만 원 2억 계속 투자를 받는 거예요. 사방에서 투자 다 받은 거야. 그리고 돌려막기를 시작하는 거죠. 뒤에 사람 돈 받은 걸로 앞에 사람 거 이자 주고, 그 뒤에 사람 받은 걸로 또 앞에 사람 거 이자 주고 수익금 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다가 보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또는 직장 동료들한테 빌린 돈이 이미 10억이 넘어가 버렸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은 개인회생도 진행을 해야 되지만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이중으로 어려운 사건이 돼버립니다. 단 채무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회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반 회생으로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용소득이 없는 사람. 자, 내가 월급을 17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매월 45만 원의 변제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 45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거든요. 가처분 소득. 요 돈을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법원이 그 변제금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근데 가용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110만 원이야. 그러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빼면 뺄 수도 없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변제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런 게 문제가 잘 안 돼요. 개인회생을 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된다, 요건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직업이 붙어 있어도 150원 더 받으니까, 최저시급 정도는 받으니까 1인 생계비 빼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만 가끔 예외적으로 보면 그 연배 많으신 분들 공공근로하면서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사모님들 나이 있는 분들 그 요양보호사 그런 일 하면서 주에 이틀 일하고 3일 일하고 이러신 분들은 월급이 1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소득만 가지고 있으면 가용소득이 생기지가 않으니까 다른 직장을 가든지 해서 다른 알바를 한 개 추가하든지 해서 월급 자체를 올려야지 1인 생계비를 빼도 남는 돈이 있으니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절차 비용 납부 안 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지세, 송달료, 예납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채권자 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뭐 한 20만원, 30만원, 40만원 요 정도 사이에서 대부분 다 결정이 됩니다. 요거를 법원에 납부를 해줘야지. 여러분 운전면허 딸 때도 인지 그거 붙여가지고 저기 내가지고 운전면허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원의 공무원 기관이지만 거기도 인지 때는 내주고 내 일을 담당해주는 파산관자인이나 회생위원회에 대한 인건비 예납금도 내야 되고 또 송달료, 나의 채권자 뭐 신한은행, 삼성카드 뭐 내 거래처에 이걸 이제 송달을 해서 그 채무를 탕감받겠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송달료를 법원 보고 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본인 보고 내라 한다고요. 요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시가 안 됩니다. 다섯 번째가 5년 내에 면책받은 사람. 여러분 변제계획안 3년 변제계획안을 완수를 하잖아요. 그거 다 낸 날로부터 5년 동안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해서 변제 다 하고 또 그 사이에 돈 빌려가지고 빚 생기자마자 바로 개인회생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신청을 계속 남용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3년 변제를 완수했다면 그로부터 5년 하루째 되는 날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요거하고 비교하셔야 될 개념이 요거는 3년 변제를 완수했을 때 5년 지나서 다시 가능하단 말이고 3년 변제를 못한 사람 있잖아요. 진행하다 기각이 돼버리든 내 스스로 취하를 했든 또는 1년 반쯤 변제하다가 더 이상 변제 못하고 폐지를 시켜버렸던 이런 사람들은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각이 됐거나 취하를 했다면 그 사유가 있을 거니까 그 사유는 보완을 하고 재신청을 해야겠죠. 자, 여섯 번째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될 때입니다. 우리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5천만원 있으면 내 재산 5천만원 이상 변제를 해줘야 되니까 3년 동안 5천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되니까 5천만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월 138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자꾸 올라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보통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러 오시는 분들은 재산이 뭐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데 기껏 있어봐야 보증금 정도 있는데 그 보증금은 소액 보증금 5,500만원, 4,800만원을 또 빼버리니까 그러면 재산이 정말 남는 게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게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파트. 내가 아파트나 빌라를 소유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연끌로 그 아파트를 샀다 해도 100% 대출을 주진 않잖아요. 3억짜리 아파트면 내 대출이 2억밖에 없다고. 그러면 1억의 순자산 가치는 남잖아. 그러면 3년 동안 1억 이상은 변제해야 되니까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 월 277만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경우가 탕진한 게 많을 때 주식, 코인, 토토, 바카라, 파워볼, 강원랜드 이렇게 탕진하신 돈이 많은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 탕진하신 돈이 청산가치에 들어오니까 원칙적으로 내가 주식으로 1억 탕진하면 1억 탕진했던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오니까 1억 이상 변제해라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탕진한 게 1억이고 월 277만원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그걸 변제 못하면 기각이 된다고요.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걸 청산가치에 아예 반영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를 않고 서울 이외의 경기나 지방에 있는 법원이라 하더라도 주식 코인 탕진한 금액을 원칙은 청산가치에 다 반영하지만 그 사람 월급이 작아서 전액 변제가 안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만 변제율을 보장해 준다면 100%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걸로 실무가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예외가 좀 많습니다. 자, 일곱 번째 사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냐면 신청 직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 직전에 채무가 크게 늘었거나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해줬다거나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신청 직전에 내가 대출을 한 5천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5천만원 대출을 바짝 받았지. 그리고 그거는 출금해서 가족 줘버리고 신청 들어갔다. 채무 2억에 재산 5천만원 있었는데 5천만원으로 내 부모님에 대한 빚만 싹 갚아버리고 다음날 바로 신청했다. 또 내가 유일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신청 직전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없애버리고 채무만 탕감해달라고 신청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즉시 기각을 한다 그렇게 보지 않고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일단 그 사용처에 대한 정당성을 소명을 하는 거죠. 내가 신청 직전에 5천만원 대출을 받았어도 그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돌려막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런 것들은 개시 결정을 내려주고 설명할 수 없다거나 주변 사람한테 줬다거나 일단 청산가치에 반영시켜서 그만큼 변제를 더 시키는 거고 그만큼 변제금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사유가 이유 없는 절차 지연입니다. 우리 회생법원에서는 보존 권고를 내주고 7일에서 14일 사이에 제출을 하도록 하거든요. 보존 권고가 뭐냐면 판사가 여러분 사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채무 발생했다 그러면 왜 발생했는지, 그 돈 빌려서 어디에 썼는지, 재작년에 처분한 아파트 그 남는 돈 어디에 갔는지, 개인 사업하다 왜 문을 닫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요. 여러분 이혼이나 형사재판은 드라마 보시면 매번 법정에 나가서 말을 하잖아요. 서로 막 판사가 물어보면 변호사가 답변하고 뭐 옆에 앉아있는 의뢰인이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개인회생은 재판이 없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잡아도 되긴 하는데 보통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신문기일을 잘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못 물어보니까 서면으로 물어본다고요. 서면으로 궁금한 걸 이렇게 기재를 해서 법원에서 당사자한테, 변호사한테 송부를 해주면 변호사가 당사자한테 물어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보존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70 먹은 할머님, 할아버지도 하루면 다 준비하는 건데 문제는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생업에 종사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여기에 신경 쓸 정신적 여력이 없는 거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작성 가능한 건 웬만하면 다 대신 작성을 하는데 본인이 꼭 준비해야만 되는 그런 자료도 있거든요. 일부의 서류들은 대리 발급이 안 되고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만 발급되는 서류가 있고, 또 사용자 같은 경우는 자기 계좌 내역은 자기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썼던 카드 내역, 내가 지난 1년 동안 썼던 계좌 내역, 그런 거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본인이 어느 정도 확인해보고 이건 어디 있었다 어디 있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달해줘야지 그 나머지를 완성해서 제출을 할 건데, 너무 바쁘신 분들이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채무자들은 깜빡한 건 아닌데 의욕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죠. 처음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반드시 탕감받겠다 생각했는데 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또 채무 탕감을 받아, 그냥 이 귀찮은 거 하느니 그냥 살지 뭐. 자, 냉정히 생각해서 가만히 앉아서 준비해 보시면 하나도 힘든 일 없거든요. 요거 하루 잘 준비하시면 채무 5천만 원 탕감받고 1억 탕감받는 거니까 굉장히 가성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루 일한다고 5천만 원 일당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 높은 일이니까 침착하게 변호사 사무실 도움받아서 보정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전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 왜 안 됐을까?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이 안 되니까 미리 주의를 하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